어느 늦은 여름밤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던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참 공포 썰 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자연스레 그쪽으로 눈길이 향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기묘한 밤의 방문자. 나는 호기심에 그 이야기를 클릭했다.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 그곳에는 몇 가지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바로 밤이 깊어질 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문자가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방문자는 똑같은 시간에 정확히 새 번문을 두드리곤 했으며 집주인이 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라진다고 했다. 어느 날 그 집으로 이사 오게 된 젊은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이런 소문을 믿지 않았으나 아내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턱, 턱, 턱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TV 소리에 집중했다. 그러나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우리 그냥 가서 확인해보자.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남편은 그저 바람소리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정말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키며 돌아왔고 그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그러나 그 다음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꼭 11시 58분이면 알 수 없는 방문자가 집을 두드렸다. 점점 이 기이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아내는 남편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그저 그 방문자는 해를 끼치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애매한 조언만을 남겼다.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부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부부는 다음 날 밤 방문자가 찾아온다는 시간에 맞춰 현관 근처에 다가섰다. 시계는 어느덧 11시 57분. 긴장감이 감돌았다. 1분이 흘렀고 다시 문이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편은 문을 확 열어젖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문 밖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적막함만이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거리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무언가 번득이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표지판이었다. 표지판에는 이곳은 경계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날 이후 그 방문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마치 그 나무 표지판을 본 것부터가 경고인 양 느껴졌다. 부부는 더 이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여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밤이 찾아올 때쯤 나는 이 글을 다 읽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저절로 내 방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방 안의 침묵을 깨고 어디서 들려온 듯한 톡, 톡, 톡 소리가 나의 귀를 간지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 밤의 방문자가 되어 내게 찾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침대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차디찬 바람이 그저 바람 소리이길 반복해서 되뇌며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더욱 단단히 끌어당겼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에서의 마지막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깊은 산중의 맑은 공기와 자연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 우리가 묵기로 한 펜션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다.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우리는 모두 들떠 있었다. 펜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고 그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마중을 나와 계셨다. 할아버지는 펜션의 규칙을 간단히 설명한 후 해가 지면 산 쪽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듣고선 펜션으로 들어갔다. 첫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산책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밤에는 펜션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술 기운에 흐뭇하고 피곤해진 우리는 이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나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떤 여자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나는 불안감을 느끼며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소리는 계곡 쪽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친구들을 깨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척 조용해졌고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한 친구가 꿈 아니었어? 그렇게 피곤했는데 라며 웃어 넘겼지만 다른 친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는 밤에 분명 이 방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며 나에게 동조했다. 우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어젯밤의 출처를 찾아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어젯밤 소리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에게 조심하라며 어떤 것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우리가 이유를 묻자 다만 씁쓸하게 웃고는 발길을 돌리셨다. 이틀째 밤 또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나 홀로가 아니었다. 내 방 친구들 모두 자다 깼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친구들 역시 소리를 듣고 방으로 와 있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소리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여자 목소리는 계곡 쪽에서 나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우리 중 한 명이 확인해보자 라고 제안했고 우리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근처 계곡으로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그 느낌은 점점 격해졌다. 마침내 소리가 멈춘 지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빨래하듯 걸쳐진 흰 천 아래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겁에 질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못한 채 펜션으로 달려 돌아왔다. 다음 날 첫 기차를 타고 우리는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친구 중 한 명이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고맙네. 돌아보진 않았구먼.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날 밤 그 계곡에서 본 것을 여전히 잊을 수 없다. 그리고 펜션 주인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든다. 경고를 무시하고 호기심에 이끌린 대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말이다. 할아버지가 말한 돌아보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나았을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저녁이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수지는 학기 중내내 열심히 공부한 보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시원하고 푸르른 산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이 매력적인 장소였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그들의 계획에는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집은 귀길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터부시되는 장소였다.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과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다. 여행 둘째 날 밤 수지와 친구들은 마을 주민들의 경고를 뒤로하고 호기심에 못 이겨 귀길처리를 찾았다. 달빛이 어슴풀에 비추는 가운데 폐가는 오싹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창문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곳을 본 순간 수지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친구들의 부추김에 못 이겨 서둘러 그들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한낮의 더위가 믿기 힘들 만큼 집안은 서늘했고 정적이 흘렀다. 거실에는 먼지가 가득 쌓인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사진들의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친구들은 재미 삼아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지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에 방해받아 그들에게서 약간 떨어져 있었다. 그때 폐가의 어두운 복도 끝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순간 소름이 돋으며 걸음을 멈췄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한심시키려 했지만 움직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나오는 것은 한 여자의 형체였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릿결이 길게 늘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수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린 수지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여자는 점점 다가와 수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수지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속삭였다. 너도 여기에 남아있어. 함께. 그 순간 수지는 갑자기 정신이 들어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소리에 놀란 친구들이 달려와 수지를 흔들며 깨우듯 말했다. 무슨 일이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본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며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집을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여전히 그 소름 돋는 목소리가 귀에서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수지는 좀처럼 잠에 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 여자의 형체가 떠올랐고 귓가에는 속삭임이 계속됐다. 너도 여기에 남아있어. 다음 날 아침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도 수지는 그 경험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이 되면 귓가에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몇몇 이후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몸은 점점 야위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수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오로지 그 소리에 사로잡혀 점점 미쳐갔다. 결국 수지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달았다. 귀길처리는 단순한 폐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었고 한번 그곳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에 걸리는 장소였던 것이다. 수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들으면서 이미 그 저주에 속박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도 여기에 남아있어. 함께.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대답할 차례였다. 그래, 함께 할게.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친구들은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 것에 대해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사람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떠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그리고 귀길처리. 그 집은 여전히 강원도의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어느 날 당신도 그 집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른다. 과연 당신은 그곳을 지나치고 무사할 수 있을까?